그 집엔 나를 위한 그릇이 없었어요. 식탁엔 딱 네 사람 목만 차려져 있었고 나는 늘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식물이었죠. 물어도 봤어요. 혹시 내가 밥 차리는 걸 도와드려도 되냐고. 며느리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라고, 그냥 계시라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요. 아들은 늘 바빴고 손주는 밥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했어요. 그 집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숨 쉬는 공기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내게 밥을 묻지 않았을 때 나는 그저 싱크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물 한 잔만 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이에요. 남편은 몇 해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남은 날은 아들 집에서 보내야겠다 마음먹고 이사처럼 떠밀리듯 들어왔죠. 방 하나 얻어 머무는 거니 내 몫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 슬픔도 의무처럼 반복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집 식탁은 하루하루 나를 지우는 연습을 했어요. 식사 시간이 올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식었고 내 몸도 함께 말라갔어요. 하루는 밥을 챙기지 않으시길래 배 안 고프시냐 여쭸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시더군요. 문득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나도 한때 삼시세끼를 짓고 다섯 식구의 식판을 책임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찬밥도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군요. 방에 들어와 가방을 열어봤어요. 조금 남은 현금, 약봉지, 여분 옷 3벌.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고 이 집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주방에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나는 기다렸고 한 숟갈이라도 남지 않을까 눈치를 살폈어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 줄은 몰랐어요. 가끔 생각해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참 정갈했어요. 그릇도 반찬도 부족함 없었죠. 하지만 거기엔 온기가 없었어요. 그건 진짜 밥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먹이는 밥은 손끝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걸. 나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조용히 불 켜지 않은 부엌 한쪽에서 말없이 물을 끓였죠. 김이 오르며 눈물이 났어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내가 너무 초라해서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는 그날 이후 굶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 집 부엌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나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식탁. 그게 이 집의 진짜 모습이었나 싶었죠.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현관 비밀번호는 다시는 누르지 않았어요. 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가방 하나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가던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평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반지하 고시원, 그날따라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인 아주머니는 방문 열쇠를 내미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개월 선불, 조용히 살면 된다고요.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 없는 공간, 그게 그날의 위로였어요. 방은 눅눅했고 싱크대 아래에는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계란 하나를 깨 넣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냄새가 올라왔고 그 순간 집에서 맡았던 음식 냄새와는 달랐어요. 이건 내가 만든 온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길을 걷다가 마주한 작은 종이 한 장. 폐업 정리 반찬 가게 내놓습니다. 깨끗이 닦인 유리문에 붙은 글씨가 유난히 반짝여 보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 어깨너머로 배운 가게 이름이 떠올랐고 나는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거길 이어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자꾸 그 유리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집 식탁 끝자락에만 앉아 있었던 내가 처음으로 문을 두드려 본 순간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내려놓는다는 분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고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도 해보실래요? 라고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자판기에서 국물 우동을 하나 꺼내 들고 혼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눈물이 덜 나왔어요. 이제 이 손으로 밥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조금은 기대가 됐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탁에 끼워달라고 애원하지 않으려 해요. 내가 앉을 자리는 내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엔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둘 거예요. 언젠가 내가 나를 초대할 수 있도록요. 그 집 밥상에선 굶주렸지만 이 작은 가게에선 매일 마음이 먼저 배불렀어요. 불도 켜지지 않던 반지하 구석, 그 자리에 국 한 냄비 올리면서 나는 다시 사람 구실을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는 원래 참맛식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나는 굳이 간판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냉장고를 하나 드리고 손글씨로 된장볶음 있음이라 적어 놓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엄마였는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이거 직접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날 만든 건 멸치볶음과 감자조림뿐이었는데 그 여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반찬은 요즘 돈 줘도 못 구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웃을 뻔했어요. 그동안 밥 한 공기 얻어먹는 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누군가 내 반찬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 혼자 사는 젊은 청년, 편의점 도시락에 질린 직장인들까지. 그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정말 오래도록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 며느리 집 식탁과는 달랐어요. 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양념이 덜 들어가도 간이 조금 심심해도 그 반찬엔 하루하루 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되길 바랐어요. 가게 앞엔 간판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라고 불렸죠. 오늘은 뭐 있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했어요.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다고요. 그 말에 웃고 가는 손님들 덕분에 나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침묵으로 익혀오던 세월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버려진 선반을 꺼내 정리하고 그 위에 옛날 양은 도시락통을 하나 놓았어요. 그건 내가 시댁 처음 갔을 때 들고 갔던 반찬통이었어요. 그 속엔 아직도 그 시절의 손맛이 남아있는 듯 했죠. 어느 날 골목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아들의 아이, 그러니까 내 손주였죠.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고 그 아이도 나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그 애의 식사를 대신할 누군가의 반찬을 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가게에는 간판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들어와 한 끼를 얻어가는 곳이 되었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밥을 구걸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밥으로 나를 먹이고 남도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 애들이 외면한 식탁, 이제는 매일 누군가가 줄을 서서 기다려요. 나는 그렇게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시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허기를 안아주는 사람으로요. 문을 열면 김치 냄새가 퍼지고 단무지를 썰다 보면 종일 묵은 기분이 씻겨 내려가요. 처음엔 이 반찬들이 팔릴까 걱정도 했지만 어느새 정기 손님이 생기고 그 아주머니네라고 부르는 단골까지 붙었어요. 누구 이름도 내걸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입소문만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아침 배달을 다녀온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난번 깻잎볶음 덕에 어떤 분이 눈물 흘렸다고요. 어머니가 그거 좋아하셨다며 숟가락을 놓지 못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만든 반찬이 단지 밥 반찬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밥 한 끼에 사람 마음이 실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매일 실감해요. 처음엔 나 하나 살아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이 반찬을 기다리는 얼굴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식탁을 하루도 비우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끓이고 간 묻힌 나물을 담던 참에 가게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섰고 잠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며느리였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엔 장바구니.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훑더니 잠깐 멈춰서서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혹시 이거 직접 하신 거냐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끔 반찬을 사러 왔어요. 밥값이라기보다 무언의 사과 같았어요. 나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왜 왔냐고도 어떻게 지내냐고도 그저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맛으로 그 애의 식탁 한 켠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내가 원망했던 건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함께 먹지 않았던 마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가게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걸었어요. 이름 대신 적어 넣은 문구는 딱 한 줄이었어요. 식구, 밥 같이 먹는 사람. 이젠 그 말이 내 전부가 되었어요. 그 집엔 나를 위한 그릇이 없었어요. 식탁엔 딱 네 사람 목만 차려져 있었고 나는 늘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식물이었죠. 물어도 봤어요. 혹시 내가 밥 차리는 걸 도와드려도 되냐고. 며느리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라고, 그냥 계시라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요. 아들은 늘 바빴고 손주는 밥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했어요. 그 집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숨 쉬는 공기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내게 밥을 묻지 않았을 때 나는 그저 싱크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물 한 잔만 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이에요. 남편은 몇 해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남은 날은 아들 집에서 보내야겠다 마음먹고 이사처럼 떠밀리듯 들어왔죠. 방 하나 얻어 머무는 거니 내 몫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 슬픔도 의무처럼 반복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집 식탁은 하루하루 나를 지우는 연습을 했어요. 식사 시간이 올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식었고 내 몸도 함께 말라갔어요. 하루는 밥을 챙기지 않으시길래 배 안 고프시냐 여쭸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시더군요. 문득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밥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나도 한때 삼시세끼를 짓고 5식구의 식판을 책임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찬밥도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군요. 방에 들어와 가방을 열어봤어요. 조금 남은 현금, 약봉지, 여분 옷 3벌.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고 이 집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주방에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나는 기다렸고 한 숟갈이라도 남지 않을까 눈치를 살폈어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 줄은 몰랐어요. 가끔 생각해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참 정갈했어요. 그릇도 반찬도 부족함 없었죠. 하지만 거기엔 온기가 없었어요. 그건 진짜 밥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먹이는 밥은 손끝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걸. 나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조용히 불 켜지 않은 부엌 한쪽에서
말없이 물을 끓였죠. 김이 오르며 눈물이 났어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내가 너무 초라해서요.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는 그날 이후 굶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 집 부엌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 누구도 나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식탁. 그게 이 집의 진짜 모습이었나 싶었죠.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현관 비밀번호는 다시는 누르지 않았어요. 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가방 하나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가던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평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반지하 고시원, 그날따라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인 아주머니는 방문 열쇠를 내미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개월 선불, 조용히 살면 된다고요.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 없는 공간, 그게 그날의 위로였어요. 방은 눅눅했고 싱크대 아래에는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계란 하나를 깨 넣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냄새가 올라왔고 그 순간 집에서 맡았던 음식 냄새와는 달랐어요. 이건 내가 만든 옹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길을 걷다가 마주한 작은 종이 한 장. 폐업 정리 반찬 가게 내놓습니다. 깨끗이 닦인 유리문에 붙은 글씨가 유난히 반짝여 보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 어깨 너머로 배운 가게 이름이 떠올랐고 나는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거길 이어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자꾸 그 유리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집 식탁 끝자락에만 앉아 있었던 내가 처음으로 문을 두드려 본 순간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내려놓는다는 분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고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도 해보실래요? 라고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자판기에서 국물 우동을 하나 꺼내 들고 혼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눈물이 덜 나왔어요. 이제 이 손으로 밥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조금은 기대가 됐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탁에 끼워달라고 애원하지 않으려 해요. 내가 앉을 자리는 내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엔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둘 거예요. 언젠가 내가 나를 초대할 수 있도록요. 그 집 밥상에선 굶주렸지만 이 작은 가게에선 매일 마음이 먼저 배불렀어요. 불도 켜지지 않던 반지하 구석, 그 자리에 국 한 냄비 올리면서 나는 다시 사람 구실을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는 원래 참맛식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나는 굳이 간판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냉장고를 하나 드리고 손글씨로 된장볶음 있음이라 적어 놓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엄마였는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이거 직접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날 만든 건 멸치볶음과 감자조림뿐이었는데 그 여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반찬은 요즘 돈 줘도 못 구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웃을 뻔했어요. 그동안 밥 한 공기 얻어먹는 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누군가 내 반찬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 혼자 사는 젊은 청년, 편의점 도시락에 질린 직장인들까지. 그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정말 오래도록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 며느리 집 식탁과는 달랐어요. 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양념이 덜 들어가도 간이 조금 심심해도 그 반찬엔 하루하루 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되길 바랐어요. 가게 앞엔 간판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라고 불렸죠. 오늘은 뭐 있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했어요.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다고요. 그 말에 웃고 가는 손님들 덕분에 나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침묵으로 익혀오던 세월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버려진 선반을 꺼내 정리하고 그 위에 옛날 양은 도시락통을 하나 놓았어요. 그건 내가 시댁 처음 갔을 때 들고 갔던 반찬통이었어요. 그 속엔 아직도 그 시절의 손맛이 남아있는 듯 했죠. 어느 날 골목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아들의 아이, 그러니까 내 손주였죠.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고 그 아이도 나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그 애의 식사를 대신할 누군가의 반찬을 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가게에는 간판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들어와 한 끼를 얻어가는 곳이 되었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밥을 구걸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밥으로 나를 먹이고 남도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 애들이 외면한 식탁, 이제는 매일 누군가가 줄을 서서 기다려요. 나는 그렇게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시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허기를 안아주는 사람으로요. 문을 열면 김치 냄새가 퍼지고 단무지를 썰다 보면 종일 묵은 기분이 씻겨 내려가요. 처음엔 이 반찬들이 팔릴까 걱정도 했지만 어느새 정기 손님이 생기고 그 아주머니네라고 부르는 단골까지 붙었어요. 누구 이름도 내걸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입소문만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아침 배달을 다녀온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난번 깻잎볶음 덕에 어떤 분이 눈물 흘렸다고요. 어머니가 그거 좋아하셨다며 숟가락을 놓지 못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만든 반찬이 단지 밥 반찬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밥 한 끼에 사람 마음이 실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매일 실감해요. 처음엔 나 하나 살아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이 반찬을 기다리는 얼굴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식탁을 하루도 비우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끓이고 간 묻힌 나물을 담던 참에 가게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섰고 잠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며느리였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엔 장바구니.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훑더니 잠깐 멈춰서서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혹시 이거 직접 하신 거냐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끔 반찬을 사러 왔어요. 밥값이라기보다 무언의 사과 같았어요. 나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왜 왔냐고도 어떻게 지내냐고도 그저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맛으로 그 애의 식탁 한 켠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내가 원망했던 건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함께 먹지 않았던 마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가게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걸었어요. 이름 대신 적어 넣은 문구는 딱 한 줄이었어요. 식구, 밥같이 먹는 사람. 이젠 그 말이 내 전부가 되었어요.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반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내 손주였어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이제는 어른처럼 고개를 숙이더군요. 나는 눈을 피했어요. 괜히 말을 꺼냈다간 다시 멀어질까봐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대신 왔어요. 참 이상했어요. 어릴 적엔 그렇게 내 무릎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이제는 반찬값을 내밀며 현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고도 가슴 아팠어요.
나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고 그 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았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찬장에 남은 반찬을 꺼내다 보니 갑자기 숟가락이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그 애를 위해 챙겨뒀을 맛있는 반찬들이 이제는 내 입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애가 다시 온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밥은 잘 챙겨 먹느냐고, 학교는 다닐만 하냐고. 그 흔한 질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속에서 걸렸어요. 며칠 뒤 그 애는 또 왔어요. 이번엔 두 손으로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아빠 점심이래요. 할머니가 싸주시면 좋겠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날 가장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담았어요. 묵은지, 코다리 조림, 참깨 무친 시금치나물. 익숙한 냄새가 다시 퍼졌고 손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바빴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그 애에게 건네주려 했는데 손주가 먼저 나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반찬 맛있대요.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같다고요.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통을 두 손에 꼭 쥐어주고 가게 문을 닫으며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생각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밥 한 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게 가족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애가 내게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애에게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찾아와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니까요. 그 애는 다녀갔지만 내 마음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아들은 가게 문턱까지 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눈빛은 유리창 너머 바닥만 보고 있었죠. 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 애가 먼저 오긴 했지만 말을 꺼내긴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는 가볍게 묻지도 않았고 그 애도 무겁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시간이었어요. 식탁 너머가 아니라 반찬 하나 사이에 둔 거리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요.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은 반찬을 몇 가지 접시에 담았어요. 뜨거운 국을 퍼올리면서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밥밖에 없더라고요. 숟가락을 들던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용서도 그 순간엔 다 사치였어요. 그냥 그 아이가 입을 벌려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게 내겐 충분했어요. 밥 한 술, 국물 한 모금. 그 짧은 순간마다 내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 한구석에서 찬밥을 비비던 날, 식탁에 수저 하나 모자라던 날, 손주 생일상에 빠졌던 내 자리. 그 모든 걸 말로 꺼냈다간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조용히 물을 따랐고 그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그릇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기 전에 작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어머니, 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그 말 한 줄이면 그동안의 허기가 채워질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일찍 껐어요. 빈 그릇을 천천히 닦으며
그릇마다 남겨진 흔적을 어루만졌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짧은 시점에서 이렇게 밥 한 끼로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들은 가게 문턱까지 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눈빛은 유리창 너머 바닥만 보고 있었죠. 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 애가 먼저 오긴 했지만 말을 꺼내긴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는 가볍게 묻지도 않았고 그 애도 무겁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시간이었어요. 식탁 너머가 아니라 반찬 하나 사이에 둔 거리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요.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은 반찬을 몇 가지 접시에 담았어요. 뜨거운 국을 퍼올리면서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밥밖에 없더라고요. 숟가락을 들던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용서도 그 순간엔 다 사치였어요. 그냥 그 아이가 입을 벌려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게 내겐 충분했어요. 밥 한 술, 국물 한 모금. 그 짧은 순간마다 내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 한구석에서 찬밥을 비비던 날, 식탁에 수저 하나 모자라던 날, 손주 생일상에 빠졌던 내 자리. 그 모든 걸 말로 꺼냈다간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조용히 물을 따랐고 그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그릇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기 전에 작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어머니, 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그 말 한 줄이면 그동안의 허기가 채워질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일찍 껐어요. 빈 그릇을 천천히 닦으며 그릇마다 남겨진 흔적을 어루만졌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짧은 시점에서 이렇게 밥 한 끼로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밥을 얻어먹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작은 가게 앞에 하루에도 몇 명씩 줄을 서는 걸 보면 그 시절 나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간판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는 가게인데 어쩌면 이 동네에선 제일 따뜻한 밥집일지도 몰라요.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김치 한 통 사가고 할머니들이 쪼그려 앉아 오늘은 국 있냐고 묻고 가요. 나는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만들어요. 하지만 정해진 얼굴은 없어요. 매일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 하나씩 남기고 가요.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내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는 걸 느껴요. 어느 날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노인이 손에 쥔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반찬 가게 꼭 다시 오기라고 딸이 써줬다는 그 종이. 그걸 꼭 쥔 채 이 가게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나는 오래도록 말이 막혔어요. 또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달라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혼자 사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제대로 밥을 못 챙긴다며 아침만이라도 따뜻한 걸로 먹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도시락통을 받았고 그날따라 국물이 더 진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곳을 식당이 아니라 밥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자리 없이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몫의 밥을 준비하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됐어요.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밥상을 몇십 년을 차려왔지만 그땐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고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밥 차리는 건 내 몫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누군가가 내 밥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루가 단단해져요. 그 사람들 덕분에 나는 굶지 않고 쓸모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그 집 식탁을 기억해요. 나를 위한 수저 하나 없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든 식탁에 누구든 앉을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눈치 없이 따뜻하게. 이름도 관계도 필요 없어요. 이 가게엔 간판 없는 손님들이 매일 오고 그들 하나하나가 내게 다시 삶을 가르쳐 줘요. 내가 살고 싶게 만든 건 결국 그들이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식탁에 앉았던 날 그 자리에 수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의 밥상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기다리는 대신 차리기로 했어요. 그날도 가게 문을 열었고 식탁 하나를 조용히 닦았어요. 벽에 기대어 놓은 오래된 양은 밥통을 꺼냈고 그 안에 갓 지은 쌀밥을 담았어요. 젓가락 소리에 맞춰 나는 오늘의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그 뒤로는 손주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고 아들은 문 밖에서 머뭇거리다 한참 후에야 안으로 들어섰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날의 공기는 마치 처음으로 가족이 된 날처럼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식탁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퍼주었고 반찬을 하나씩 놓아주었어요. 그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고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먹었어요. 한 숟갈, 한 젓가락, 그 작은 소리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대신해줬어요. 아들이 먼저 밥을 다 먹었고 손주는 눈을 피하며 물을 마셨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국을 다 비우더니 가만히 머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고 생각해요. 이제야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누가 누구를 품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밥 한 끼가 모든 걸 정리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도시락통을 들고 오는 손주 덕에 나는 그 집 식탁이 조금은 따뜻해졌으리라 짐작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무치고 있어요. 오늘도 처음 보는 손님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밥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나는 지금도 그 마음을 차리고 있어요. 식구가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식사를 끝낸 건 그 집에서였지 내 인생에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거기서 밥을 얻어먹다 굶어 죽을 뻔했지만 여기선 스스로를 먹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내 밥상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알아요. 더는 누구의 자리에 끼지 않아도 내 자리를 내 손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연결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조용히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따뜻한 식탁에서 또 만나요.